여름에는 밀려오는 무력감에 마음으로 피를 토한다. 뜨거운 햇볕도 시원한 장대비도 모든 것이 느리게 다가오는 계절. 나를 괴롭히는 몇 개의 문장이 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개의 기억이 있다. 여름엔 이따금씩 그것들이 나를 뒤덮는다. 울고 싶다가도 선연하게 들이오는 잔잔한 슬픔이 나를 방 한 구석으로 내몬다. 내 목을 조른다. 가슴을 우려내고 싶어서 원을 그렸다. 원 안으로 많은 것이 빠져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 그리곤 감추었다. 숨겨져 꼬깃꼬깃한 것을 나는 이제야 펼쳐본다. 여기에 바로. 네, 저희 이제 2부로 돌아왔고요. 다음 작품인 풍경의 쓸모라는 작품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이 작품의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정우와 정우의 가족은 지금 태국으로 여행을 와 있죠. 근데 이 여행을 와 있는 와중에 서울에서 연락 한 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연락은 정교수로 승진이 되냐 안 되냐 걸려있는 중요한 연락인데, 정우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면 정교수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곽교수라는 인물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데 그걸 자기가 대신 덮어 써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콩고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서 이 정우라는 인물에게 계속 도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드는 인물은 정우의 아버지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여행을 같이 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과거 이제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우와 이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겹쳐지면서 이 소설이 진행이 된다는 게, 이 소설의 대략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곽 교수의 심리랑 정우의 심리가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김혜란 작가의 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인물은 정말 실제로 있는 인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혜란 작가가 겪어봤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김혜란 작가는 어떤 인물들의 조각을 맞춰서 만든 인물이 정우와 곽 교수라고 해요. 김혜란 작가가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뭔가 약간 20대 여성을 대변하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뭔가 작품의 범위가 자신 스스로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남성 화자든 어떤 권력 있는 화자든 이런 화자들의 캐릭터를 한번 소설에 대입해보고 싶다. 자신의 범위를 한번 확장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 소설을 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접하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우라는 인물도 남성이고, 그다음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곽 교수도 남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계속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이 아버지도 남성이기 때문에 이 남성들의 이야기죠. 이 소설이 재미있는 건 이 아버지의 직업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런저런 일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테니스 심판 일도 하게 되는데, 이 테니스 심판이라는 건 반칙을 가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우가 내가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소재가 이 홍삼 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도 생활비를 계속 보내줘요. 집에 뭐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들 대신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정우가 받은 선물이 이 홍삼 진액이거든요. 근데 이 정우는 그런 홍삼 진액을 주는 그런 아버지를 되게 못마땅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나갔잖아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도덕적으로 싫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도 곽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들고 가는 게 홍삼 진액이거든요. 또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서에 가게 되죠. 자기가 덮어쓰기로 하고 이제 조서 같은 데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버지가 주신 만년필로 사인을 하지 못해서 그걸 주머니에 다시 넣고 모나미 볼펜으로 사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인물이 도덕적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 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의 도덕적인 심판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소설에서 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우는 굉장히 중심에 살고 싶어하고 계급적으로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가장 잘 표현된 장면 중에 하나가 정우가 점점 시간 강사 일을 하는데 시골로 바깥으로 외곽 변두리로 그 일을 떠나게 되면서 어떤 풍경들이 나오거든요. 건물들이 줄어들게 되고 농가가 같이 보이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어릴 때 살게 됐을 때는 그 중심에 있는다는 느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아 나도 서울 중앙에 살고 싶다. 중심에 살고 싶다. 어느새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시공간을 하나의 주제로 잡은 것처럼 김혜란 작가가 참 공간이라는 표현을 참 와닿게 잘 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시와 변두리의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소설의 가장 큰 공간인 서울과 태국이라는 공간도 네. 대비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소설집 전체의 제목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 바깥은 여름이란 표현은 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나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 서울이라는 도시를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곽 교수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이 아니죠. 그건 범죄죠. 네. 그렇게 범죄를 공모하고 자기가 원했던 게 그 승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테니스 심판인 아버지의 대사를 통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폴트, 더블 폴트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테니스에서 서브를 한 번 잘못 넣으면 폴트라고 하는 대신에 아무런 감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폴트가 더블 폴트, 그러니까 실수가 2번 반복되는 순간 점수를 상대방에게 주게 돼요. 그렇다면 이 곽 교수에게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한 번의 폴트였다면 나머지 한 번의 폴트는 뭐냐? 왜 정우가 더블 폴트가 된 거냐? 저는 이게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 이게 더블 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곽 교수에게 범죄를 공모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게 폴트였다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 라고 혼자 생각하는 그게 이제 더블 폴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자신을 계속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잘 썼다. 결론은 결국 잘 썼다죠. 왜냐하면 이 직업적인 설정이나 태국이랑 서울이라는 공간의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작가의 의도 안에서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썼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리는 손이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제이와 제이 엄마인 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놓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밥을 먹으면서 과거의 일을 계속 회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일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속에 제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이가 거기에 왜 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엄마는 제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 제이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그냥 길 가다가 인형 뽑기를 하다가 거기에 우연찮게 있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자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작품의 제목인 가리는 손의 의미를 알려줘요. 밥 먹는 손을 가리는 게 예의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하던 와중에 맨 마지막에 제이가 노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틀딱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그 웃음을 가리기 위해서 또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제이는 그 노인의 폭행에 있어서 방관하고 그것을 즐긴 것일 수도 있었던 그런 아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아이가 어떤 다문화 가정으로서 뭔가 사회에서 소수의 위치에 서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그 사회에 엄청 잘 적응을 하게 돼요. 근데 엄마는 어떤 묘한 제이의 변함을 느끼죠. 그 무언가가 뭔지는 몰라요. 어머니 자신도. 변한 게 왜 무엇 때문에 변한 것일까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엄마가 제이한테 제이가 맨날 뭔가 주눅 들어 있고 막 그러니까 너희 아빠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고 공부하러 온 거야. 그 나라에서 하인도 있었어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제이 엄마의 은은한 혐오가 느껴지죠. 왜 제이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제이의 변화를 알아챈 엄마도 그 변화에 한몫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작품이 더 의미가 있는 건 그리고 이게 더 반전인 이유는 제이와 제이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수자성 때문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제이가 교회에서 노래를 되게 잘해서 메인 보컬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같이 성가대를 하는 친구들의 절반이 반대표를 던져요. 이 제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그 영상 속에서 제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제이가 주범일 것이다. 왜냐면 저런 애들은 분명히 억압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게 폭력으로 발현되기 마련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거든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이 소설 속에 은은하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주영이 얘기해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수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차별과 혐오를 한다는 거죠. 이 엄마가 가난한 사람들과 구분지어서 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너네 아빠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하인도 있었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제이가 사실은 그 할아버지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지 않은 것이 방관이고 어떻게 뭐 즐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소수자들도 입체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엄마와 마찬가지로 제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작가가 그런 또 하나의 편견, 종류가 다른 편견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 작품을 구상을 했고 잘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혁진처럼 저도 제이의 초반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제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 그 어머니처럼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이가 초반에 입을 가리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저도 당연히 그게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어떤 두려움에 이렇게 입을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두려움이 사실은 어떤 묘한 혐오의 웃음이었다는 걸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 웃음과 미소를 어디선가 본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장면에서 공포 영화와 다름없는 그런 반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머니의 위치인데요. 제이가 혐오하는 약자인 노인은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는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도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말해준 것처럼 이 소설에서는 노인을 폭행한 영상에 등장하는 자기 아들과 함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계속해서 회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위치에 있는 나는 가해자가 자기 아들이면서 피해자가 자기 어머니일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설정인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문학에서 소수자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인물을 소수자로 설정을 한다면 그 소수자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소설에서는 제이라는 인물을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엄마의 흐름을 따라가는 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올바른 인물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차별과 혐오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복시키는 게 이 소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정 자체가 흥미롭죠. 보통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성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소설은 그게 전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인 남성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여성인 아내가 한국 사람인 거죠. 이런 설정 자체도 뭔가 상식적으로 한번 꼬아있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이라는 인물을 악역으로도 그려낼 수 있다는 거. 소설에서 소수자가 굳이 올바른 인물일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구현해낸 작품이고 이런 걸 이제 문제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설에서는. 어떤 의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편견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달리고 달려서 마지막 소설인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까지 도착했는데요. 혁진이 한번 줄거리 이야기해 줄래요?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일단 내가 여행을 가게 되죠.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친척이 제안을 해서 여행을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친척이 여행을 제안한 이유가 나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인데요. 나의 남편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죠. 이제 뭐 수학여행을 간 걸로 보이는데 여행에서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학생이 물에 빠지고 그 학생을 구하려다가 미처 남편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입동에서도 아들의 부재, 노찬성과 에반에서도 아버지와 에반의 부재. 이 소설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남편의 부재인데요.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은 후로 집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취를 하는데 룸메가 하루라도 집에 없으면은 제가 생활하는 모든 소리들이 되게 선명하게 잘 들리거든요. 뭐 물 마시는 소리, 뭐 발자국 소리 등등. 여기서 화자도 똑같이 느껴요.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TV 키는 소리, 뭐 씻는 소리, 모든 소리를 되게 잘 느끼는데 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감각들이 되게 선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김혜란 작가가 되게 잘 캐치해서 표현해냈다. 네, 그렇죠. 진짜 혼자 있게 되면 어떤 그런 소리들뿐만 아니라 슬픔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남편 없이 혼자 있게 되면 그 슬픔이 아무래도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제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도 있죠. 입동해서 그만 좀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폭력이었다면
그 사람을 되게 슬픔에 묻혀있는 사람? 슬픔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슬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슬픈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것 자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는 설정은 되게 좋은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서 이제 현석이라는 동창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현석은 나의 동창이기도 하면서 남편의 동창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가 외국에서 오래 지내서인지 아직 남편의 죽음을 모르죠. 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추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요. 너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아냐.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희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도경이, 남편 이름이 이제 도경인데 도경이가 진짜 긴장을 많이 했다 이러면서 남편 이야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죠.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도 나에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어쩌면 하나의 위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죽음을 숨기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숨겨진다고 해서 다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석과 나 사이에 어떤 묘한 감정이 있는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현석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도경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장면이 있어요. 현석과 나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둘에게도 예전에 어떤 그런 묘한 썸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석이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을까? 이런 대사를 하는데 저는 이 대사에서 어떤 걸 읽었냐면 그 남편이 아이를 구할 때 그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그러니까 나와 현석이 보내는 이 좋은 시간 중에서도 그런 남편의 부재는 불현듯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내가 외로움에 대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시리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김혜란 작가가 실제 시리에게 말하고 시리가 답변한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 김혜란 작가님도 아이폰 쓰시는구나 하고 약간 네 쓸데없는 말을 한번 해봤고요. 그 시리에게 엄청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되게 심오한 것들. 시리야 고통이 뭐야? 시리야 뭐 나랑 잘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시리는 되게 그냥 네 그건 모르는 말이네요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위로를 받는 듯 하면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사실 이 시리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인간들은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어떤 예의가 시리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하고 맨 처음에 대화를 시도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삶이란 무엇이야? 시리가 대답하기를 삶이란 슬픔과 아름다움 사이의 모든 것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알 듯 모를 듯한 답변을 주는데 내가 맨 처음에는 거기서 어떤 위안을 얻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아내가 물었을 때 어디로 가는 경로 말씀이세요? 라고 시리가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하다가 결국에는 죄송해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석과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시리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죽고 나에게 어떤 부재가 생겼을 때 그 상처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동에서는 그게 복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복분자가 튀는 것처럼 불현듯 그런 부재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분자가 튀었기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해야 됐고 도배를 다시 함으로써 아이의 낙서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게 발진이거든요. 네. 장미색 비강진인가? 그런 피부의 질환을 이 사람이 얻는데 한국에서 그 질환을 얻어서 스코틀랜드로 가는데 거기서도 이 피부 질환이 낫질 않고 계속 심해지거든요. 이 피부 질환처럼 이 부재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리고 언뜻 보면 그 빨간색 반점 같은 것들이 복분자가 튄 자국처럼 저에게는 읽히기도 했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부재를 극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안고 그 슬픔을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아내인 명지가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내인 명지는 남편과 생일을 조합해서 만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기서 우리 집 냄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냄새를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내의 슬픔이 훨씬 더 풍부하고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냄새는 뭔가 지울 수 없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은은하게 들어온 냄새. 근데 그 냄새에도 아내의 어떤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 남편에 대한 향기가 다 스며져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명지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우리 집 냄새도 있지만 또 한편에 편지가 도착을 해 있죠.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편이 죽고 나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통하지 못했던 명지가 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현석과도 소통하지 못했던 명지가 있고, 그리고 끝내 시리하고도 소통하지 못했던 명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이 편지가 어렴풋하게 저는 그 소통의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 같다,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남편이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던 학생이죠. 그 지용이라는 학생의 누나인 지은이가 쓴 편지죠. 권도경 선생님의 사모님께 라고 제목이 붙은 편지인데, 그 사람은 사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둘 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 그래서 서로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죠. 밥 못 챙겨 먹고 있지 않으세요? 밥 챙겨 먹으세요. 왜냐면 자기도 밥 못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팟캐스트를 한 번 더 들었거든요. 이제 이동진 작가랑 김중혁 작가가 하는 빨간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바깥은 여름을 다루면서 이동진 작가 이 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보낸 사람이 권지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인한테는 책 권자에다가 지은이의 지은을 따서 이게 책을 지은 사람이 쓴 편지라는 거죠. 김혜란 작가가 문학으로서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진 평론가가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입동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까지 왔는데 첫 소설과 끝 소설이 모두 세월호를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혜란 작가가 끝내 내린 결론이 이렇게 문학이 주는 어떤 따스한 위로 같은 것, 아니면 공감을 통한 어떤 소통의 가능성 같은 것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동진 평론가의 해석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결론으로 끝나게 되죠. 결국에는 삶이 죽음을 향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삶이 삶을 향해서 뛰어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 같은 것도 새롭게 정리되고 이 사람의 인생도, 명지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어떤 기대 같은 것도 하면서 소설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밥 같은 여름이라는 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확실히 단편 소설이 힘드네요. 네,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밥 같은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일단 최고의 소설을 한번 뽑아볼까요? 뽑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혁진이는 저는 도저히 한 개를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개를 뽑아야 욕심을 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편을 뽑을 건데요. 첫 번째는 입동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가리는 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고민을 하다가 혁진이 두 개 뽑으니까 저도 욕심을 부려서 건너편이라는 소설과 마지막 소설인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두 작품 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6월의 오덕후 김혜란 작가의 밥 같은 여름이라는 단편소설집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잘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룬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설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7월에도 책 읽고 만나요. 안녕. 제가 고른 최고의 장면은 213쪽 가리는 손에 있습니다. 아빠와 헤어진 이유를 묻는 제2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인데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2야, 어른들은 잘 헤어지지 않아. 서로 포개질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이별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건 타협이기 전에 타인을 대하는 예의랄까? 겸손의 한 방식이니까. 그래도 어떤 인간들은 결국 헤어지지. 누가 꼭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 서로 고유한 존재 방식과 중력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없는 거야. 맹렬한 속도로 지구를 비껴가는 행성처럼 수학적 원리에 의해 어마어마한 잠재적 사건 두 개가 스치는 거지. 웅장하고 고유하게 휙. 어느 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고 빠른 속도로 휙. 그렇지만 각자 내부에 무언가가 타서 없어졌다는 건 알아. 스쳤지만 탄 거야. 스치느라고. 부딪혔으면 부서졌을 텐데 지나치면서 연소된 거지. 어른이란 몸에 그런 그을음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르겠구나. 그 검댕이 자기 내부에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암호를 남긴
상대가 한 말이 아닌 하지 않은 말에 내 의문과 경외를 동시에 갖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 엄마랑 아빠는 지쳐 있었어. 이해는 품이 드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땐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돼 있거든. 제가 고른 최고의 장면은 바깥은 여름의 마지막 소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명지가 지은이라는 아이의 편지를 읽고 난 뒤 죽은 당신들을 생각하는 장면인데요.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선 삶이 죽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삶이 삶에 뛰어든 게 아니었을까. 당신을 보낸 뒤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어딘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혼자 남은 그 아이야말로 밥은 먹었을까? 얼마나 안 먹었으면 동생이 꿈에까지 나타나 부탁했을까? 참으려고 했는데 굵은 눈물방울이 편지지 위로 투둑 떨어졌다. 허물이 덮였다, 벗어졌다. 다시 돋은 내 반점 위로. 도무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얼룩 위로 두두둑 퍼져나갔다. 당신이 보고 싶었다.